한나TV 한나입니다. 오랜만에 역사 스캔들 시간이네요. 제가 책을 내느라고 계속 홍보하고 이러느라고 좀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눌 주제는 바로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아마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정약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정조의 남자. 우리가 드라마 이산에서도 정약용이 이제 엄청난 조력자로 등장을 하죠. 이 이산의 의빈성 씨에 대한 내용도 나중에 역사 스캔들 시간에 이 정조의 러브스토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에서도 어쨌든 정약용이 브레인으로 정조의 남자로 등장을 했고, 각종 영화 드라마에서 정약용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 중에서는 이것도 저도 봤었는데요. 조선 명탐정, 각식 투극곳의 비밀. 여기서도 이제 정약용이 이제 이런 공납비리를 숨기려는 이런 관리들의 음모를 파헤치는 명탐정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정약용은 그런 탐정 역할도 했었거든요. 이런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고 이런 법의학적인 지식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선 명탐정으로 정약용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는 정약용이 엄청 미남으로, 정약용이 꽤 잘생겼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고증이 있었기 때문에, 송중기로 정약용이. 이 송중기 눈썹을 보면은 정약용이 이렇게 타 있어요. 근데 이게 정약용이 어렸을 때, 이제 천연두, 이 마마, 근데 그것 때문에 눈에 이게 흉터가 있었던 건데, 이거를 영화에서는 화약 같은 걸 연구하다가 눈이 끄슬려서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재밌게 표현을 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거는 제가 못 봤는데요. 조선 추리 활극 정약용이라는 그런 OCN 드라마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런 법의학적으로 이런 약간 조선시대 CSI 그런 식으로 그려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주행하고 싶은데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영화나 각종 드라마에서 정약용에 대해서 다룬다는 건 그만큼 정약용이 매력적인 인물이기 때문이죠. 왜냐면 정약용은 엄청나게 똑똑했는데 그 똑똑한 그 범주가 한 가지에서 특출한 것이 아니라 정말 책도 잘 만들고 과학, 일단 기본적인 유교적인 그런 소양부터 해가지고 과학, 법의학, 그뿐만이 아니라 의학부터 해가지고 이런 백성들의 민생 안정, 토지개혁, 실학자로서의 정약용 너무나 광범위한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조선시대 르네상스를 열었다. 정약용과 정조가 더 오래 살고 정약용이 이제 정조가 만약에 오래 살았으면 유배를 가지 않았겠죠. 뒤에서 정조가 이렇게 서포트 해줬을 거니까. 정조의 남자로서 정약용과 함께 계속해서 조선의 개혁을 일으켰다면 조선시대 세도 정치가 오지 않고 정말 르네상스가 활짝 열리고 우리나라에 정말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정조가 좀 일찍 죽었다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정약용의 생애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워낙 알기 때문에 심플하게 볼게요.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천재성이 막 나타나는데 정약용은 영조 때 이제 태어난 1762년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넷째로 태어났는데요. 정약용은 이제 태어난 그 고향이 지금의 남양주입니다. 양주군 와부면 능내리 그 남양주의 그 한강변에 있는 그쪽에서 이제 태어났어요. 그리고서 이제 아명은 귀농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약용의 호가 참 많아요. 호가 사암, 다삼, 별초, 자도인, 당호는 여유당, 열수, 많은 호가 있어요. 정약용은 많은 호를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다산이라고 많이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다산이라는 호는 어디서 사용한 거냐면 유배지에서 사용했던 호입니다. 그래서 강진에서 썼던 호인데 아무래도 그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지에 있는 동안 많은 작품을 썼고 그 작품을 썼을 때 다산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었고 또 강진에서 이 다산 정약용이라는 그런 지역을 약간 어필하면서 다산 정약용에 대한 어필을 많이 했어요. 행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다산이라는 각인이 되어 있죠. 다산이라는 호가 어쨌든 제일 유명합니다. 다산은 무슨 뜻이냐면 저거예요. 차예요, 차. 다도할 때 차가 있는, 차밭이 있는 산이란 뜻이에요. 강진이 차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다산인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정약용은요,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다고 해요. 그래서 부친으로부터 글을 배우고, 4살 때, 솔직히 4살이면은 어린이집 다닐 나이야.
4살 때 천자문을 외웠대. 어렸을 때부터 천재야. 그리고 7살 때 오원 한시, 천자문을 이용한 한문시를 썼대. 그리고 나서 이제 10살이 됐을 땐 초등학생이죠. 경서나 사서의 교육을 받았대요. 그 경서나 사서의 교육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고등교육, 고등학생이 배우는 건데 그걸 10살 때 했다는 거야. 아주 그냥 앞서갔다라는 거죠, 교육이. 선행학습이 장난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16살에 이 성우 이익의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그 뒤로도 이제 성우 이익의 글을 계속 읽고, 과거급제는 22살에 하게 됩니다. 22살의 과거급제도 매우 빨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엘리트의 길을 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좀 똑똑했고. 그지만 아무래도 이제 어렸을 때, 23살 때부터 이제 약간 천주교에 대한 책을 좀 이제 접하고 서양의 여러 가지 기술을 접하면서 좀 생각이 많이 트인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조정에서 약간 눈에 가시로 박혀가지고 나중에 쫓겨나게 되죠. 천주교인이다 이러면서. 정약용이 천주교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여부는 참 말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막 천주교를 믿고 그 정도 이게 중심 핵심 인물은 아니었는데 모함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믿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정조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 정조를 누가 알아봤느냐? 아니, 정조랜다. 정약용을 누가 알아봤느냐? 정조가 알아본 것이죠. 정조가 규장각을 만들어서 이제 인재를 양성해요. 남한을 위한 인재, 왕권을 강화해줄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발굴을 하는데 이제 좀 똑똑하면서도 젊은 브레인들을 양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규장각이었죠. 그 규장각의 메인으로서 바로 정약용이 있었습니다. 이 규장각에서는요, 이게 계속해서 재교육을 시키는 초기문신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기문신제에서 계속 끊임없이 책을 연구하고 또 다시 시험 보고, 정조는 시험을 엄청 좋아했던 쪽지 시험의 광이었는데, 이 초기문신제에서 무려 5번이나 연속해서 장원급제를 했다고 합니다. 정약용이. 그 정도로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고 무슨 말을 해도 딱 받아치고 정조가 매우 아끼던 신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약용은 과학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조가 이제 그 수원 화성에다가 이제 화성을 축조하기도 하고 그 수원 쪽에다가 사도세자의 묘를 이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세자를 이제 자기 아버지 제사를 지내면서 왔다 갔다 가면서 그런 노론 벽파들한테 어필하는 거죠. 나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잊지 않았다. 이게 정치적으로 좀 이용한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임금은 배를 탈 수가 없어요. 배를 타고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말을 타고 가야 돼요. 배를 탄다는 것 자체가 뭐 약간 천하게 봤나 봐요. 옛날에는 뱃사공들을 좀 천하게 봤었거든요. 그런 이유에서인지 왕은 배를 탈 수가 없었어요. 왕은 산을 넘을 때도 가마로 넘거나 말을 탔었어야 됐어요. 걸어서 산을 넘으면 또 안 돼. 막 채통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봤었나 봐요. 그래서 이 정조가 이렇게 수원 화성 행차를 갈 때 도대체 그럼 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이것을 이제 정약용이 발명을 합니다. 바로 배다리를 이제 발명을 하는데, 이 배다리를 실제로 양평 쪽에서 그 양수리 그쪽에서 이렇게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이렇게 정말 배를 이렇게 착착착착 연결을 해가지고요.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널판지를 만들고 다리를 만든 거죠. 배를 연결해서 다리를 만든 겁니다. 임시 다리. 근데 이게 그냥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배와 배를 서로 묶어가지고요. 튼튼하게 만들어서 정말 여기에 거의 1700여 명이 지나갔대요. 말도 거의 779필이 지나가고. 그 정도로 정말 유용하게 실용적으로 행차에 썼던 배다리. 배다리도 발명한 거고, 두 번째로는 또 엄청난 발명을 하게 됩니다. 수원 화성, 지금 유네스코 문화재인 수원 화성을 축조할 때 되게 무거운 돌들을 어떻게 옮기느냐. 지금의 도르래 원리와 물레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바로 거중기를 만들죠. 이 거중기가 왜 필요했냐면, 이게 거중기가 만약에 없었으면 백성들이 진짜 힘들게 돌을 옮겨야 되는 거였어요. 이 거중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240kg. 240kg이면 여러분 100kg도 엄청 무거운 건데 그거의 2배 반, 2.5배. 240kg의 돌을요, 그냥 장정한 사람이 이 거중기를 이용해서 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수원 화성을 짓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줬고, 많은 백성들의 노동력을 감소시킬 수 있었던 큰 도움을 줬던 거중기.
이 거중기가 이제 있었기에 소나성이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도 발달한, 그래서 이제 그림도 잘 그리고 과학도 관심이 있었던, 뭐 과학의학에 관심이 있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정약용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서양에서도 이런 정약용의 다재다능한 이러한 활약을 서양에서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정약용이 유네스코에서 유네스코에서 뽑은 뭐 올해의 인물에 뽑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중기도 만들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사실 저는 정약용의 이론 중에서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여전제입니다. 여전제는 뭐냐면, 정약용은 또 백성들에게 실용적인 학문인 실학자이기도 한데요. 정약용이 주장했던 여전제는 뭐냐면 약간 공산주의랑도 좀 비슷해요. 한 마을이 여로 만든 다음에 그 여의 공통으로 이제 그 대표자인 여장을 둡니다. 근데 그 여장은 하루하루 일한 날수의 노동량에 따라 기록을 해가지고 그 여에 속한 사람은 여민이라고 하는데, 여민에게 그 노동량에 맞춰서 그 수확량을 나누어 줍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공산주의 하면 협동, 토지 국유화돼가지고 같이 일하고 똑같이 분배하는 거였잖아요. 하지만 분배가 똑같으면 누가 열심히 일해? 그냥 대충 능률 없이 할당량만 맞추려고 하지. 소련이나 북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점점점 다 같이 못 살게 되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이러한 문제를 정약용은 이미 똑똑하게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 노동량에 따라 배분을 해준 거지. 이거는 나중에 실제로 북한에서 분조관리자라고 그래서 조를 짠 다음에 그 조에서 조금 이렇게 조에서 수확량이 많은 사람에게 조금 더 그 수확량을 이제 서비스로 주는 분조관리자를 실제로 행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거를 정약용은 이미 조선시대 때부터 머리를 써서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마르크스보다 앞선 사람이거든요. 마르크스보다 좀 앞선 공유재산제를 꿈꿨던, 좀 깨어있는 이런 사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전제를 만든 것 자체는 백성들이 너무 가난하고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만든 거죠. 양반인데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재산을 분배하고 가난하고 굶는 그런 백성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여전제에서는요, 뭘 주장을 했냐면, 이 여전제 수학의 배당은 개개인의 노력에 따라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리고 이런 부의 측정 기준은 토지 소유보다는 개인의 노력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이제 농촌에 남아서 이게 인구 부족을 메우면서 약간 농업 기술이 낙후된 부분은 유식 양반이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유식 양반들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게 뭐냐면, 유식 양반들은 놀고 먹는 양반을 얘기해요. 유식 양반들도 농사를 져야 된다. 양반들도 일해가지고 먹고 살아라.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뭐 이제 무노동 무임금, 이런 원칙을 정약용이 벌써 이때부터 했다라는 거. 대단한 거. 정말 진취적인 사람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정약용은 또 엄청나게 책을 많이 낸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책을 낼 때 혼자서 사실 그 500여 권의 책을 냈어요. 정확히 503권. 정약용의 생애에서 503권의 책을 내려면 얼마나 많이, 맨날 글만 쓴 거잖아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죠. 이제 18년 유배지 강진에서 그 제자들이 있었고, 분배를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책을 내고, 그거를 이제 다 필사하고, 오타를 잡아내고, 다시 찍어내고, 그리고 이제 종이를 이렇게 막 해서 찍어내고, 그렇게 다 분배해가지고, 그 다산초당은 하나의 출판사, 작은 출판사였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 수많은 집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다산 자체가 되게 꼼꼼한 사람이라 오타를 되게 싫어했대요.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한번 읽고 퇴고 과정을 겪어서 딱 책을 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의 최초의 하나의 출판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게 우리가 1표 2서라고 해요. 첫 번째 이제 책이 바로 경세유표인데, 경세유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교 때 경세유표를 이제 강독을 했었어요. 경세유표 내용은 되게 구체적입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실제 제목은 박래초본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행정기구 개편을 해서 뭐 토지제도, 여기 여전제가 나옵니다. 부세제도, 관제제도를 전체적으로 좀 백성들을 위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 토지개혁, 제도개혁, 세금개혁,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와닿을 수 있도록 읽어드릴게요. 농민들이 밭에 심는 것은 곡물만이 아니다. 모시, 오이, 배추, 도라지 등의 농사도 잘 지으면 그 이익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서울 근교와 각 지방 대도시 주변의 파, 마늘, 배추, 오이밭에서는 신무의 땅으로, 이제 그 신무가 이제 그 단위예요. 그때 단위. 신무의 땅으로 수만 전의 수입이 난다. 서북 지방의 담배, 관북 지방의 삼, 한산의 모시, 전주의 생강, 강진의 고구마, 황주의 지황 같은 이런 밭농사는 논농사가 가장 잘 되었을 때 수입과 비교하더라도 이익이 10배나 된다. 이 말 도대체 뭡니까? 상품 작물의 재배를 먼저 지금 제시한 거죠. 이런 상품 작물의 재배가 꽤 돈이 되고 쏠쏠하다는 거는 요즘에도 도시근교 사업, 우리 도시 주변에는 딸기나 이런 과일 같은 거 비닐하우스 이용해가지고 상품 작물 재배해서 그걸로 큰 돈을 벌잖아요. 이런 상업적인 농업을 조선시대 때 제시했다라는 거죠. 이런 이익 같은 걸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현실적이고, 그런 거를 허무맹랑하게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농사를 져야 되고, 이렇게 이득이 많다. 이런 걸 얘기한 그런 게 경세유표란 책입니다. 대단한 책이죠? 지금 연구에도 농업적으로 배우는 바가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민심서. 이 책도 읽다 보면은 와, 이런 정치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민심서의 목민가는 지방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이런 지방 관리들의 목민간의 도리, 뇌물을 받으면 안 되고 청년 결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목민간의 도리. 이 목민심서는 너무 명언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몇 개 읽어드릴게요. 요즘 정치인들이, 공무원들이 좀 보고 느꼈으면 하는 내용이 진짜 많습니다. 술을 끊고 여색을 멀리하며 가물을 물리쳐서 공손하고 단정하고 위엄 있기를 큰 제사를 받들 듯 할 것이요. 유흥에 빠져 정사를 어지럽히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거 너무 찔리지 않겠습니까? 요즘 솔직히 문제되는 미투에 나오고 그러한 법조계 정치인, 공무원들, 여색, 술, 룸사롱 정치, 가무, 유흥, 정사를 어지럽히고, 요거 요즘에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따끔한 충고, 목민심서에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정말 정치인들에게 필독서가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사이다입니다. 목민간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를 도적이라 손가락질하고 그가 마을을 지날 때 더럽다고 욕하는 소리가 높을 것이요.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목민간이 요즘으로 치면 국가 공무원, 높은 공무원이에요. 국회의원도 공무원이잖아요. 이런 공인이 청렴하지 않으면 손가락질 받을 거고 도적이다. 우리 세금을 진짜 삥땅 치는 도적이다. 마을을 지날 때 더럽다고 욕할 거다. 이건 수치스러운 거다. 너무 사이다 아닙니까? 그리고 목민심서 제가 또 워낙 좋아하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해드리면, 뇌물은 누구나 비밀스럽게 주고받겠지만 한밤중에 한 일도 아침이면 하얗게 빛이 나면 다 드러난다. 뇌물이라는 거 아무도 모르겠지 같지만 결국 다 드러난다라는 거. 우리나라 이런 뇌물 문제 약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목민간의 그런 도리들, 지방관리들, 국가의 녹을 받고 일하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게 바로 목민심서입니다. 이렇게 사이다 발언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서인, 벽파, 이런 노론, 벽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겠어요. 진짜 찔리게 진짜 이렇게 가띵 명언을 하니까 싫은 거지. 그러니까 유배 보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세 번째 흠음심서는요, 정말 이거는 법의학적인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런 율학연구서이며, 법의학적인 정말 우리나라의 좀 CSI적인 법 해석학, 그러니까 살인에 대해서,
그리고 재판의 억울함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책인데요. 형법서인데 흠흠신서라는 말 의미가 뭐냐면 흠흠 신중하고 또 신중해라. 흠흠신서에서 정말 멋있는 말이 뭐가 있냐면요. 살인을 빌미로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사건을 재판할 때 살인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살인하지 않은 사람은 누명 씌워서 살인하지 말아라. 옛날에는 살인을 하면 사형이었으니까 살인을 빌미로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해요. 왜냐면 너무 억울한 노비라서 주인이 죽였는데 노비기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신분이 낮다는 의미로 개인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신중하고 또 신중하라. 그게 흠흠신서입니다. 살려야 할 사람은 죽이고 죽여야 할 사람은 살리고서도 태어나고도 편안할 뿐 아니라 비참함과 고통으로 울부짖는 백성의 소리를 듣고도 구제할 줄 모르니 화근이 깊어진다. 너무나 멋있는 글 아닙니까? 이제 솔직히 요즘도 재판할 돈이 없거나 가난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있거나 돈이 있어서 로펌 변호사 써가지고 싹싹 빠져나가는 돈 많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런 흠흠신서가 지금도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많지 않나. 이런 내용도 아무튼 이런 흠흠신서는 이렇게 좀 정조가 시켜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형법서인데 정조가 이런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연구해봐야 되는 게 너무 누명 쓴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너가 이 고을에 가가지고 살인사건을 연구해봐라. 다시 재조사해라. 그래서 쓰여진 책이 흠흠신서입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라.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백성들의 억울함이 없게 해라. 이런 부분. 이제 형법연구소로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가 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약용이 지금 살아있으면 완전 베스트셀러 작가야. 지금 안 살아있는 게 다행이야. 만약에 정약용 씨가 살아있으면 제가 책 못 냈을 거예요. 얘 진짜 정말 베스트셀러 작가 아닌가. 최고의 정말 작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촌철살인적인 문장이 책에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읽어도 막 와닿는 게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가회통이라는 거는 아들이 정약용이 너무 바쁘고 책 쓰느라 바쁘고 막 이리저리 바빠서 아들을 못 본 사이에 아들이 천연두로 죽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아들한테 놀아주지도 못하고 내가 해줄 건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죽고 나서 정말 그 자식이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천연두를 연구해서 천연두와 홍역의 치료 방법을 쓴 게 마가회통이고요. 이게 그 이 마지막이 이런 홍역이나 천연두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마지막의 최고봉으로 여깁니다. 너무 잘 썼고 그게 나중에 종두법이나 그런 거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의학적인 서적도 냈다라는 거죠. 와, 진짜 정약용 당신이라는 사람 대체 진짜 난 완전 멋있는 것 같아요. 제 역사적 인물 중에 최고 아닌가. 제가 진짜 브레인이고 멋있고 남자로서도 정말 멋있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수많은 책을 내고 전체 그가 낸 책이 503권인데 503권 그냥 나왔겠습니까? 정말 피를 깎는 노력으로 잠도 안 자고 똑같은 자세로 계속 옛날에 붓글씨로 썼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는 이 책을 쓰느라고 엄청난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책의 이 방바닥에 계속 쓰다 보면 이 복사뼈가 이게 굳은 살이 생기다 못해 구멍이 났대요. 뼈에 구멍이 났고 계속 글씨 쓰고 어깨가 이렇게 하다가 왼쪽 어깨는 마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유배지에서 쌓인 우라 때문에 잦은 체증, 자꾸 체하고 영양이 부실해서 학질, 빈혈에 중풍까지 이러한 잔병 치레를 책 쓰느라고 그렇게 책 쓰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써봐서 압니다. 정말 힘들어요. 저도 자주 체하고 잠도 못 자고 정약용이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일생을 다 바쳐서 책을 쓴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약용한테 완전 반했습니다. 아들들한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왜냐면 아들들한테 미안하니까 책 쓰고 이러느라고 아들들한테 신경 못 쓰는 부분도 있고 내가 이렇게 책을 쓰는 이유를 아들들한테 남겼습니다. 편지로 어떻게 썼냐면
내 책이 후세에 전해지지 않으면 후세 사람들은 시한부의 재판 서류 속 죄목으로 나를 평가할 것이다. 나는 내 저서를 통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것이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와. 이래서 결국 우리는 정약용을 그의 책으로 그와 대화하듯이 그를 만나고 아직도 만나고 연구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정약용을 유배 보냈던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 못해도 정약용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가 재판받고 무슨 죄목으로 이렇게 유배를 가고 그런 걸 기억하지 못하고 그의 책으로, 목민심서로, 경세유포로, 흠음심서로 그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책을 쓰면서 이 정약용의 이 내용을 보고 앞으로 책을 계속 열심히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죽어도 내 책은 남아서 사람들은 내 책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고 나와 소통하겠지? 너무 감동적이야. 근데 나 이 말은 너무 정약용이 너무 진짜 이 사람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약용이 503권의 책을 썼다라는 건 503번의 승리라는 거죠. 비록 유배를 갔고 그때 당시 조선시대 당시에는 그렇게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 거잖아요. 18년 동안 유배를 갔어. 얼마나 억울해. 장원급제를 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어린 나이에 급제해서 엘리트의 길을 가진, 요즘으로 치면은 서울대에 막 나와가지고 승승장구하던 사람인데 억울하게 지방으로 발령 나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제 실패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계속 책을 쓴 거야. 나를 위한 책보다 백성들을 위한 책, 남한테 좋은 그런 책을 503권이나 써서 후세 사람들에게 나를 평가받겠다. 진짜 멋있습니다. 나 같으면 솔직히 유배 가가지고 몰라 이러면서 막 술 마시고 맨날 술이야 이러면서 막 술 마시고 막 살 거야 몰라 이랬을 수도 있는데 막 살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책을 썼다라는 거, 이거는 진짜 웬만한 사람이면 못할 것 같은 진짜 대단한, 그러니까 위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강진에서의 이 다산초당에서 이런 지필 작업을 했기 때문에 강진의 다산초당이 이제 이런 정약용의 성지, 제일 유명한 곳이죠. 하지만 이제 결국 18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유배지에서 원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곳이 이제 남양주 쪽인데 거기서는 열수 정약용이라는 호를 썼다고 합니다. 열수는 맑은 물, 바로 한강의 옛날 이름이 열수인데요. 자기는 열수에서 사는 노인이다, 열수홍이다 이런 말을 늙어서도 많이 썼고, 마지막에 묘비명에도 나는 열수 정약용이다 라는 호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수란 호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맑은 물. 왜 열수를 정약용이 좋아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정약용이 강진에 있을 때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한강을 떠올리고 항상 자기가 이게 대청마루 같은 데서 한강을 보면서 시를 쓰거나 생각을 하는 걸 좋아했었대요. 그래서 항상 그리워했던 한강, 그 열수.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열수란 호를 쓰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정약용은 우리가 해외에 어디다 내놔도 진짜 뭐 교육과 과학, 의학, 지리 뭐 이런 진짜 자연을 개발하는 이런 지속가능한 개발하고도 좀 딱 맞는, 유네스코 세계 기념문화 인물로 뽑힌 것도 2012년에 그때 뽑힌 사람이 헤르만 헤세, 루소, 음악가 GBC와 함께 정약용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뽑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 기념문화 인물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인정한 인물이고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우리나라 그런 위인 중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앞으로 6월 13일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방선거, 총선, 많은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하고 정말 많은 정치인들을 보는 눈이 생겨야 되는데, 정말 이런 인물, 이런 리더십을 가진 인물, 백성들을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똑똑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그런 공약을 낼 수 있는 그런 인물.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이런 정약용 같은 인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약용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열수 정약용, 다산 정약용도 있지만 열수 정약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의 인생, 그가 책을 쓴 그 마음,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나의 역사 스캔들 다음엔 더 알찬 주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 정약용에 대해서 다루니까 정약전의 자산어보라던가 정약전에 대해서도 다뤄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다음 기회에 정약전의 자산어보에 대해서도 물고기 덕후 정약전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나중에 정조와 의빈성 씨의 이런 러브스토리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한나의 역사 스캔들도 아직 구매 안 하셨으면 지금까지 했던 역사 스캔들 모두 모아서 꿀잼 내용만 실은 내용이니까요.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